기중에 회계 기간 중에 계속 장부 기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 말이 되면 우리가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회계 기간을.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결산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들을 장부에다가 적은 것들을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고요. 결산은 그러면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업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을 무조건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최소 한 번은 결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기업에서는 1년치를 한 번에 하려니까 거래 건수가 뭐 10,000건이 넘어가요. 그러면 1년을 쪼개서 여러 번 결산을 해도 됩니다. 1년 안에 한 번 이상 여러 번 해도 돼요. 그러면 1년에 2번 결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1년을 반을 쪼갠다. 회계기간을 해서 반기라고 하고요. 반기는 첫 번째 반기와 두 번째 반기가 있겠죠. 그래서 12개월을 2로 쪼개면 6개월씩 나눠서 6월 말에 한 번, 12월 말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반기를 상반기, 두 번째 반기를 하반기라고 합니다. 이 상반기, 하반기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1년에 2번 하기에도 너무나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면 1년을 4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기라고 합니다. 12개월을 4개로 쪼개니까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까지 4개로 나누게 되고요. 자, 4개의 분기 중에서 첫 번째 분기라고 해서 첫 번째 1월부터 3월까지를 1사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까지를 2사분기, 7월부터 9월까지를 3사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를 4사분기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2사분기 우리나라 무역 실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4월부터 6월까지의 무역 실적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회계 기간은 1년에 한 번을 하기도 하고 1년에 2번 단기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기도 하고 1년을 4개로 쪼개서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4번 결산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평균적이고요. 그 다음 큰 기업에서는 반기 또는 분기로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 회계 담당자를 하시게 되면 결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결산 과정 앞에서 한번 살펴본 건데요. 다시 한번 보면 결산은 크게 예비 과정, 준비하는, 그리고 본 과정, 그다음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 과정으로 나눠지고요. 예비 과정에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합계 금액을 먼저 시산표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의 발생주에 의해서 수정분계 또는 결산정리분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정분계 후에 다시 한번 시산표를 작성해서 수정분계를 기준으로 수정전 시산표와 수정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결산 예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본 절차에서는 먼저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비용 계정을 집합손익계정에서 다 모여라 손실과 이익 계정을 모두 모아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단기순이익 또는 단기순손실을 파악을 하고요. 그거를 자본계정으로 넘겨서 자산부채자본계정을 마감을 하게 되겠죠. 자, 결산보고서 작성 절차에서는 재무상태표부터 주석까지 총 5개의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결산 과정이 끝나게 되겠죠. 자,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차변의 모든 계정의 합과 대변의 모든 계정의 합을 모아서 쭉 한 표에다가 검산해 보는 표를 우리가 시산표라고 합니다. 시산표의 종류에는 합계만을 모은 합계시산표가 있고요. 계정의 잔액만을 모은 잔액시산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습니다. 합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현금이 50만 원이 나갔다면 차변 합계는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 합계는 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10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50만 원 나갔으니까 잔액만 살펴보면 차변에 50만 원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잔액만 적어놓은 건 잔액시산표고 합계 금액을 다 적어놓은 것은 합계시산표가 되고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표시하면
합계잔의 시산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시산표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틀리면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발견할 수가 없겠죠. 차변의 건물 1,000원, 그냥 쉽게 1,000원이라고 합시다. 대변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1,000원. 근데 이거를 거꾸로 썼어요.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거꾸로 썼다. 이거는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발견할 수가 없죠. 왜? 금액은 같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좀 발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건물 대신에 내가 차량 운반구라고 잘못 썼다. 계정 과목을 잘못 기입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래 자체를 싹 적어놓지 않았다. 라고 해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을 틀리게 기입했을 경우에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자,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의 반대로 차변과 대변을 거꾸로 했어요. 동일한 금액 전개했다라고 하면 대차평균 원리는 맞겠죠. 이건 발견할 수가 없을 거고. 자,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안 했다. 그래도 발견할 수가 없겠죠. 자, 차변과 대변에 원래 10,000원인데 8,000원으로 똑같이 틀리게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켰다. 이것도 발견할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차변에만 이중으로 기입했다라고 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4번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자, 시산표 등식이 나오는데요. 자, 시산표에서는 차변과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했었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근데 이 시산표는 언제 작성을 하나요? 기말에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산표 등식이 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자본을 파악하는 우리가 단기 순이익인지 단기 순손실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1월 1일 날 자본보다 12월 31일 날 자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늘어난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게 되면 올해는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순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수익에서 전체 비용을 뺐을 때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자, 똑같이 그러면 얘를 한번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기말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초자본에다가 올해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 얘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단기 순이익이 더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용만 한번 이항을 시켜보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기말 부채와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에서는 차변의 기말 자산과 총 비용을 작성하게 되고요. 대변에는 기말 부채와 기초 자본과 총 수익을 나열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등식은 얘가 되고요. 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산표 등식으로 맞는 것은 자, 차변에는 우리가 기말 시점에 자산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1, 2, 3, 4번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총 비용 여기까지는 다 맞죠. 자, 여기에다가 기말 부채를 더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은 일단 아니고 기말 부채에다가 기초 자본의 총 수익을 더한 게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왔던 공식들이 이제 다 나오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기말자산은 기초부채에다가 기초자산이 아니라 기초자본에다가 이익을 더하고 총이익을 더하고 기말자산에서는 총비용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총비용과 이익을 더하면 그러니까 총수익은 비용에다가 이익을 더한 게 나의 총수익이 되겠죠. 2번은 맞겠고요. 자,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 보면 기말자본이 더 크다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뺀 게 올해 발생한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재무상태표 등식이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순자산은 자본이니까 자본이야. 이렇게 합계잔액 시산표를 주고요. 뭐 A하고 B하고 C에 있는 금액을 구해서 합계를 계산해보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A부터 살펴보면 자, 현금은 차변에 지금 잔액이 10,000원 남아 있습니다. 대변에는 24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25만 원이 들어와서 24만 원이 나가면 10,000원이 남게 되죠. 그래서 A는 25만 원이 되고요. 자, B는 외상매출금도 역시 자산인데 차변에 2만 원이 남았죠. 31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31만 원을 외상매출금을 사실 회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33만 원의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31만 원이 없어져서 2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이제 살 때 외상으로 한 거니까 부채가 되겠죠. 10,000원이 남았어요. 근데 11만 원을 내가 부채를 탕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만 원의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11만 원의 외상매입금을 이제 부채를 없애서 나중에 10,000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C는 12만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합계를 살펴보면 25만 원, 33만 원, 12만 원 더하면 총 70만 원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밑에 자본금을 살펴보면 자본은 우리가 대변에 기입한다고 했었죠. 근데 합계잔액 시산표에 이 들어가는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이 될 거고요. 기초자본금은 50만 원 있었고, 자, 비용은 차변에다 적는다고 했습니다. 25만 원의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해서 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자 수익은 11만 원, 대변에다가 11만 원이 발생해서 11만 원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럼 올해는 오히려 뭐예요? 수익은 11만 원이었는데 비용이 25만 원 나갔으니까 순손실이 11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14만 원. 순손실이 14만 원이 발생했죠. 그러면 기말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 있었는데 오히려 14만 원 까먹은 거죠. 그래서 기말자본은 36만 원이 될 거고요. 차변에 보시면 이게 자산이죠. 이게 기말 시점의 자산이죠. 기말 자산 더하기 이게 총 비용이죠. 총 비용은 이게 차변이 될 거고 대변에는 이게 기말 부채가 되겠죠. 기말 부채에다가 기초 자본하고 총 이익을 더하면 대변이 되죠. 그래서 이게 대변과 차변의 합계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산표 등식이 기말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푸는 건 ABC 간단하지만 합계진학 시산표를 통해서 앞에서 학습했던 시산표 등식을 한번 봤습니다.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차변의 합계 금액은 491만 1,200원이고 대변의 합계 금액이 588만 8,200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네요. 어딘가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오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오류를 정정하면 맞는 금액이 산출되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복리후생비로 잘못 기입했다라고 합니다. 송후품비여야 되는데 복리후생비로 잘못 기입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개정 과목만 복리후생비를 소모품비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수금 23,500원을 차변에 써야 되는데 대변에 잘못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수금은 뭐냐면 무언가를 팔고 돈을 아직 안 받아서 안에 밑자를 써서 아직 수령하지 않은 돈인데 그럼 자산이 되겠죠. 아직 수령 안 했으니까 수령을 할 거니까 이 자산을 대변에다 기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변에는 23,500원이 오히려 감소가 돼야 되고요. 차변에는 23,500원이 증가가 돼야겠죠. 대변에 있던 걸 지우고 차변에 써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상품 재고 5만 원 있었는데 얘를 안 적었다라고 합니다. 누락시켰다. 그럼 자산이죠. 창고에 있던 상품 재고는. 그래서 차변에 상품 5만 원이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49만 1,200원에다가 차변에는 7만 3,500원을 더해줘야 되고요. 대변에는 2만 3,500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49만 1,000원에다가 7만 3,500원을 더해주면 56만 4,700원이 나오고요. 58만 8,200원에서 2만 3,500원을 빼면 역시 56만 4,7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를 정정해서 합계 금액을 구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결산 그 본 절차에서는 우리가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고 그다음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장부에서 마감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우리가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원장에다가 수익과 비용 계정을 모두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손익인데 그냥 손익원장이라고 하는 곳에다 차변에다가 비용을 모으고요. 대변에다가 수익을 모읍니다.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수익이 더 크다면 이만큼이 단기 순이익이 될 거고 비용이 더 크다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단기 순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 계정에다가 비용과 수익 계정을 모두 모아서 요것들을 만약에 순이익이 발생하거나 순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으로 넘겨주는 것을 수익과 비용 계정의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이렇게 장부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일치시켜줘서 넘겨주면 수익과 비용의 잔액은 모두 0이 되고요. 올해의 수익과 비용 계정은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내년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연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해로 또는 다음 회계기간으로 차기 2월이라고 하는 요 명칭을 써서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겨주고 올해 장부는 모두 잔액을 0원을 만들어서 마감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것이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이고요. 결산 보고서는 우리가 앞에서 재무제표를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 재무상태표부터 주석까지의 이 5가지 보고서를 마지막에 결산 최종 그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요 5가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올해의 회계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맞춰봤고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래가 발생해서 마지막에 결산을 해서 보고서까지 작성하기까지 계속 순환이 돼서 이제 1년 기준으로 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계 기간이 끝나면 또 다음에 또 회계 기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뭘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개정 과목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겠죠. 왜냐면 1년 동안 하는 것이 장부 기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 과목 자산부터 비용까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니까 자산부터 비용까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개정 과목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배우는 것이 현금인데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고 현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쭉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강 정도는 계속 개정 과목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씩 하루에 개정 과목 5개씩만 해도 한 달이면 150개 개정 과목이니까요. 한 150개 정도면 전산회계 1급 자격증에서는
충분히 그 계정 과목 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산하는 거 배우고 시산표 작성하고 마감하고 그리고 결산 정리하고 그다음 보고서 작성하기까지만 배우시고 그리고 전산회계니까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까지만 배우시면 전산회계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에 배우는 이렇게 제 책 같은 경우 4주 과정인데요. 4주 동안에 배우는 과정을 이 1시간 동안에 쭉 살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정 과목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